자, 여러분 75쪽 납세의 성립 확정 소명 우리 지난번에 했죠? 했죠, 요거. 예, 그래서 빨리 확인만 하고 넘어갑시다.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거.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 조세 총론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납세 의무의 성립, 그다음에 확정, 그다음에 소멸 이 단계를 거치는 거죠. 자, 가장 시험에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뭐 아시다시피 여기서 나올 거다라고 예상해 갖고요. 성립에다 중점적으로 했었죠. 근데 나오긴 나왔어요. 성립 시기가 나오긴 나왔는데 우리가 정리한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참고가 있죠. 그죠? 예. 그거는 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적은 부분, 법에는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시험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적은 부분을 거기다 잡았는데 예명한 이 새끼가 이걸 보고 여기서 냈어. 참고해서 환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지방세에서 참고가 나왔고요. 그래서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가 나왔고 국세 쪽에서는 중간 예납하는 것에 대한 중간 예납 기간에 대한 납세문 성립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갖고 작년에 첫 번째 문제가 세법 첫 번째 문제가 납세 의무의 성립 문제가 나오는데 어려웠어요. 답이. 그래서 뭐 답은 주민세를 답을 했고 저는 주민세는 평소에 강의를 안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조금 첫 번째 문제부터 틀렸다. 그래서 어쨌거나 성립 결론 올해는 뭐 안 나온다 봅니다. 올해는 나오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이때 대응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뭐냐? 확정. 그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립과 확정을 동시에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별표 하나 정도만 좀 성립을 표시하시고요. 그러면 저는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무조건 다 거기 나오는 거 다 외우기는 힘들고 그 판단 기준이 뭐냐를 좀 알아두라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이때 이 판단 기준은 요거는 당해 세목이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그랬죠? 성격이라고 그랬죠? 당해 세목이 뭐를 보고 판단하라? 성격을 보고 판단하라. 그럼 우리 책에 나온 순서를 본다면 뭐 취득세 등록을 해서 나왔나요? 예, 그거 묶으라고 했죠, 여러분? 예, 그리고 무조건 여기 묶어놓고 무슨 세? 행위세. 그러면 행위세는 언제 납세무가 발생하냐? 그러면 뭐라고 그러면 돼? 행위 시점. 예, 그래서 취득세는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 하는 때잖아.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그래서 뭐뭐 하는 시점이 나오는 거죠. 자, 보유세 볼까요, 여러분? 재지종, 재산세, 지역, 자원시세, 그리고 국세 쪽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러한 보유세는 항상 어느 날 현재 여러분 과세 기준이 있죠. 이때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기준은 언제 여러분? 6월 1일. 참고 나오는 주민세 과세 기준은 언제냐? 7월 1일이에요. 주민세는 7월 1일. 근데 작년에 바로 주민세 과세 기준 7월 1일을 정답으로 요구했었어.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간세. 그래서 기간세 대표가 바로 뭐랬죠, 여러분? 소득세. 일정한 기간을 단위해서 부과되는 기간세. 그래서 소득세. 작년에 사실 여기 찍었죠. 소득세는 기간세입니다. 그랬어. 그러면 기간세는 원칙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원칙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어디냐? 요 과세 기간이 뭐 했을 때 끝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이게 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일이죠. 그래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는 언제냐? 구체적으로 12월 30일이 지나는 때죠. 그러면서 저는 여기를 예상했죠. 여기 예외. 작년 저는 여기 예상했습니다. 왜? 이게 아직 시험에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뭐 예정 신고하는 양도소득세. 여기 아직까지 답으로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작년 이걸 예상했죠. 소득세는 양도소득세는 맞은데 앞에 무슨 말 붙었어? 예정 신고하는 그러니까 원칙이 아니라 예외로 대답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예정 신고는 양도세 책을 보시면 뭐라고 했죠, 여러분? 과세 표준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자, 요거 잠깐 보세요. 양도리 우리 아까 3월 9일이었다 봅시다. 3월 9일 날에 뭐 했다고 여러분? 양도했다. 그럼 우리 예정 신고 기한을 따져야 된다고 그랬죠? 양도자한테 언제까지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했어요. 이때 예정 신고기는 양도리 속한 달의 말일. 언제? 3월 말. 그로부터 몇 월 더해서 2월 더해서 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월 말일이 되는 거죠.
바로 요 3월 31일이 바로 요거죠. 과세표준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이죠. 과표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이날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 걸로 보는 거고 그로부터 몇 월 이내? 2월 이내에 예정 신고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예정 신고하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일 양도의 3월 9일이다. 그러면 납세 의무 성립일은 언제가 되는가? 3월 31일이 납세 의무 성립일이다고. 그리고 예정 신고 기한은 그로부터 몇 월 이내다고? 2월 이내다고요. 그래서 작년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걸 물어보진 않고 맨 주미세를 물어보고 그러니까 출제는 딱 하나입니다. 못 맞히게 하겠다. 내려고 했는데 납세의무 성립을 내려고 했는데 제가 벌써 앞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해갖고 이 스키들 봐라 해갖고 그냥 요것 봐라 참고로 돌린 게 있네 해서 참고서 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역시 출제위원은 저를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요거 하나 더 뭐죠 여러분? 우리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그러면 자동 패키지 원천 징수니까 뭐가 쫓아오고 여러분? 특별 징수 쫓아와야 되겠죠? 예. 그리고 소득세니까 뭐가 쫓아와야 돼요 여러분? 지방 소득세 쫓아오셔야 되겠죠. 패키지라서 얘들은 꼭 같이 다니는 애들이야. 그러면 만약에 특별 여기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일이 언제냐 물어보면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일이 언제냐? 그럼 원천 징수는 언제 하는 거죠? 돈 줄 때. 그러니까 거기 써져 있죠, 여러분.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는 언제 여러분? 네. 소득 금액이나 수익 금액을 뭐 할 때? 지급하는 때, 돈 줄 때죠. 그죠? 그러면 이때 그에 대해서 부과되는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이건 지방세에 나와 있겠죠? 얘는 언제 납세의무 성립하냐? 그럼 특별 징수 항상 못 쫓아가면 돼. 원천 징수. 그래서 특별 징수는 지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이 언제냐? 그럼 뭐라 하면 돼? 소득세를 뭐 할 때? 원천 징수할 때. 그게 책에 나와 있죠? 다 나와 있어, 책에. 어디 나와 있냐고? 못 찾겠어? 맨날 못 찾아, 우리는. 자, 여러분 76쪽에 보시면 76쪽 맨 위. 자, 양가로 5번 잠깐 봅시다. 양가로 5번 지방교육세 무슨 세죠? 부가세. 부가세는 항상 뭘 쫓아가라 여러분? 본세. 거기 본세란 말이 어디 있어? 가세에 표되는 세목. 요게 본세랬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나왔죠. 지방소득세는 항상 뭘 쫓아가라고요? 소득세. 그래서 거기에 써져 있죠. 소득세 납세의무가 뭐 할 때? 성립하는 때에 지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거죠. 다만 뭐 하는 거? 특별 징수는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에 표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뭐 할 때? 원천 징수할 때. 항상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쫓아가고 특별 징수는 뭘 쫓아가면 돼요 여러분? 원천 징수 쫓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열심히 했더니 그 밑에는 주미세를 물어보고 자동차 소유를 왜 물어보냐 우리한테. 공인중개사 때. 그냥 못 맞히게 하려고 되는 거죠. 흉치가 안 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납세의무 이제 우리, 77조 납세의무 확정 갑시다. 자, 요거는 안 나왔죠? 네, 요거 주의하셔야죠. 납세의무 확정. 요거는 뭐를 보고 판단하라서 여러분, 당해 세목이? 확정, 납세의무 확정은 당해 세목이 뭐를 보고 판단하라 여러분? 부가징수. 요거는 세액을 결정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액을 결정하는 것을 납세의무 확정이라. 이때 세액 결정 방법은 당해 세목이 뭐를 보고 판단하라고요? 부가징수. 그럼 우리 부가징수 우리 1교시 때부터 했잖아요,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다 무슨 세목? 신고납부세목이죠. 그럼 얘들은 다 누가 액션을 취하는가? 납세 의무자가.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뭐 하면? 신고를 하면 그 신고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세액이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는 뭐가 나와야 되는가? 신고가 나와야 되죠. 신고는 항상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하는 거죠. 근데 이 납세 의무자가 여러분 신고를 안 했대. 그러면 신고를 안 하면 과세관청이 뭐 해야 되는 거죠? 결정하겠죠. 예, 그래서 여기는 예외가 뭐죠? 결정이 나오는 거죠. 순서 봐야 돼.
신고를 하면 그 신고에서 확정되고 신고를 안 하면 어디로 가는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뭐 할 때 여러분 결정하는 때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누가 실시하는 거죠? 과세권자가 실시죠. 고지서 보내잖아 다 얘들. 그러니까 이때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장이 뭐 할 때 결정하는 때죠. 그래서 여기는 결정이 나오죠. 찾고 있어? 예. 근데 주의하라고 그랬죠. 뭐 종부세.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 부가과세이기 때문에 뭐에서 세무서장의 결정에서 확정되는 거죠. 그런데 예외 뭐가 가능하니까 얘는 신고 납부가 가능해서 만약에 뭐 한다면 신고를 한다면 그때는 그 신고에서 확정이 되는 거죠. 예. 그럼 이때는 정부의 결정은 있었던 걸로 본다, 없었던 걸로 본다, 없었던 걸로 보는 거죠. 여기까지 꼭 잡으시고요. 확정은 나올 수 있어 시험에 올해 나오길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작년에 성립에서는 틀렸지만 확정에서 맞아야지. 그 다음에 하나 더 또 기억할 거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게 있죠. 자동 확정. 즉 얘들은 납세 의무자 신고나 과세 관청의 결정이라는 절차에서 확정이 되는 거지만 그러한 납세 의무자 신고나 과세 관청의 결정이라는 특별한 절차 이시 없이 자동적으로 세계 확정되는 の 일단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세 가지. 책에 나와 있어. 첫째 뭐죠 여러분? 인지세.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이 있어 없어? 있어. 여러분 바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하면요. 인지세 납세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죠.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그러면 자동 패키지 뭐 쫓아야 돼?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쫓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여러분, 요 세 가지. 얘들 이 세 가지는 특징이 뭐다 여러분? 자동 확정이죠. 납세무가 뭐하면 성립하면은 별도의 신고나 결정이란 절차 필요 없이 자동 확정되는 거다.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우리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뭘 작성했다 여러분?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럼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돼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하면 뭘 내야 된다고 여러분? 인지세. 그러면 여러분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 인지세 납세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에 의해서 세무서 가서 나 매매 계약서 작성했다 인지세 낸다라고 신고라든지 또는 세무서장이 고지서를 받아올 필요 이시 없이 그냥 그 성립에서 자동으로 어떻게 되는가 확정돼 버리는 거죠. 그냥. 돈 줄 때 세금을 떼고 주는 거죠. 소득세. 이때 떼고 주는 소득세에 대해서 세무서 가서 신고하거나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받아오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자동으로 돈 줄 때 빼란 얘기죠. 빼면 그냥 그걸로 확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누가 또 쫓아내는가?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쫓아내는 거죠. 몇 프로? 10% 그냥 그대로 쫓아내는 거죠. 뭐. 하여튼 얘들은 꼭 같이 다닌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원천징수한 소득세,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 소득세는 지방소득세 쫓아가고 원천징수는 특별징수와 같은 말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 요 확정 요 정도는 좀 꼭 좀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납세무 소멸사유 한번 잠깐 볼까요? 소멸사유. 자, 이게 이미 나왔죠? 납세무 소멸사유는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재작년에 나왔죠. 그래서 작년에 이걸 나올 걸 예상했었던 거였죠. 그때 나왔는데 우리 범위를 벗어나서 나온 거죠. 자, 소멸 보죠. 납세무는 언제 없어지냐 그 얘기야. 당연히 있죠. 뭐죠? 납부, 충당. 돈 내면은 없어지는 거죠. 뭐. 충당은 뭐예요, 여러분? 민법에서 여러분 채무 소멸사 중에서 상계 배우셨어요? 퉁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가가치세 환급받을게 했어. 어제도 뭐 학원에서 이 부가세 문제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저녁반에 그 건물을 건설해 갖고 건물을 건축해서 그걸 임대 준 건데 상가. 그래서 부가세 환급 문제 알게 됐다고 해갖고 와서 개별적으로 묻는 바람에 집에도 못 가고 질문하느라고.
자, 납세무 소멸사유인데. 자, 뭐가 있죠, 여러분? 납부. 그 다음에 뭐? 충당. 그러면 내가 부가가치세 환급 받았겠어. 부가가치세 환급 받았겠으면 과세관청에 돌려주기 전에 한번 뒤져, 장부. 내가 얘한테 받을 게 있나 없나를 봐. 근데 부가가치세 돌려주려고 했더니 얘가 소득세 납부할 게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퉁 치는 거죠. 상계 처리하는 거죠. 그걸 뭐라 한다, 여러분? 충당. 충당도 납세무가 소멸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납세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소멸되는 게 바로 첫째, 부가의 취소. 부가의 취소. 당초는 정당하게 부과를 했는데 이게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돼서 납세무가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부가의 취소.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민법에서 배우셨죠?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배우셨죠? 그러면 납세 의무가 발생하면 자, 이거죠. 제가 부동산 취득했어요. 그럼 취득세 납세가 발생하죠. 그걸 세금을 때릴 수 있는 권리를 뭐라 하냐면 부가권이랍니다. 과세관청이 뭐? 부가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 이건 누구의 권리야? 납세무자 권리야? 과세권자의 권리야? 과세권자의 권리죠. 세금을 때릴 수 있는 권리다고. 근데 모든 권리는 영원히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존속하는 거죠. 그 권리 존속 기간을 우리 민법에서 뭐라 배운 거예요, 여러분? 제척기간 그런 거죠. 그 제척기간이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 만료되었다는 얘기죠.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더 이상 세금을 때릴 수 없다. 또한 납세무자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요거 봅시다. 올해 납세무 소멸시는 제척기간과 소멸시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그럼 이때 제척기간은 몇 년이냐라는 걸 정리하는데 자, 이때 제척기간은 여러분 쿨하게 정리해. 딱 세 가지로 구분해. 세 가지. 그래서 또 나왔다. 무슨 얘기 나왔냐? 부정행위.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에서 차등 과세했던 부정행위 죽어라 40%짜리 적용할 때는 10년. 너 국제거래를 통해서 부정한 짓을 저질렀어? 몇 프로였어? 60%. 그게 이제 15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우리 지방세와 양도소득세까지만 보세요. 왜냐면 상속세, 증여세 등 예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재 어디 보시냐면은 79쪽에 보시면 지방세 제척기간 나왔죠. 그나마 그것도 괜찮아.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국세 제척기간은 더럽게 많죠. 안정합니다 이거 보면은. 그래서 예외적인 건 버리고 예외적인 거 물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 그거 하려면 우리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방세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행위를 저질렀다 10년, 국제거래했다 몇 년? 15년.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신고를 안 했다. 단순 무신고 몇 년이냐? 7년이죠. 7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이때 단순 무신고할 때 제척기간은 몇 년이다 여러분? 7년. 자, 그리고 이게 아니면 이 두 가지가 아니면 다 이외의 경우에는 다 무조건 몇 년이냐? 5년이 되는 거죠. 5년. 그러니까 결론 이렇게 정리하면 돼. 제척기간은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는가? 10년짜리, 7년짜리, 5년짜리가 있는가? 근데 10년짜리 제일 나쁜 놈 무슨 짓? 부정한 짓을 했대 10년. 단순 무신고 몰라서 안 한 거 7년. 이게 아니면 몇 년? 5년. 그러면 시험에는 여러분 어떻게 나오냐? 부정행위 10년, 단순 무신고 7년. 이거 안 물어봐 출제에는. 요즘 스타일. 옛날엔 이걸 물어봤죠. 옛날엔 이걸 물어보는 거. 부정행위 저질렀다. 몇 년이냐? 제척기간. 양도소득세. 주택 양도했다. 근데 그 주택에 양도된 양도소득세를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 그 몇 년이에요 여러분? 10년. 이건 옛날 문제. 그럼 요즘 문제는 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걸 물어보죠. 즉 여러분한테 물어보기에 그럼 이게 어떤 경우야? 이걸 물어보는 거죠. 부정행위와 단순 무신고가 아니면 5년이다. 그럼 요 부정행위와 단순 무신고가 아닌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걸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죠. 출제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야 여러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서 첫째 과소신고죠. 무슨 신고? 과소신고. 무신고가 아니죠. 과소신고죠.
그다음에 재산세라든지 지역 자원 시세세 또 종합부동산세. 얘들 정부 부가가세 보통 징수 방법. 얘들은 다 5년이라고. 그래서 시험에 여기서 툭 튀어나온 거죠. 종합부동산세 제척 기간은 5년이다. 맞아 틀려? 틀려. 아니 죄송합니다. 맞죠. 왜? 10년짜리와 7년짜리가 아니면 다 5년이니까. 맞는 말이죠 뭐. 그러니까 요런 게 요즘 문제 스타일이죠. 자, 무슨 말이냐? 부정행위 10년, 단수무신고 7년, 나머지 5년. 근데 그 나머지를 물어보는 거죠, 출제는. 나머지가 어떤 경우냐? 나머지인데. 그래서 부정행위와 단수무신고가 아니면 몇 년이다 그러면 5년. 그럼 그 5년짜리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경우다? 무슨 신고? 과소신고. 또는 보통 징수하는 재산세나 지역자본세. 정부 부가세는 뭐 이러면 종합부동산세. 얘들은 다 누가 계산해 주는가? 과세권자가. 과세권자 결정하는 이런 재산세, 지역, 자원세, 종부세 제척기간은 몇 년이라는 얘기야? 5년. 그래서 바로 종합부동산세 제척기간은 5년이다.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됐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제척기간. 자, 요거와 같이 꼭 비교 정리할 게 뭐죠, 여러분? 소멸시효죠. 자, 소멸시효는 여러분 몇 년이죠? 5년이죠, 뭐 5년. 그러니까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5년이란 얘기입니다. 5년인데 죄질이 무거운 단순무신과 부정행위 때는 예외로 길어지는 거죠. 나쁜 놈일수록 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길어지는 거죠. 나쁜 놈일수록. 소멸시효 기간 몇 년이다? 국세, 지방세 다 5년. 단 국세에서 예외가 있네 여러분. 뭐 5억 원 이상의 국세일 때는 이때는 금액이 크죠. 5억 원 이상의 국세를 안 내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때는 바로 더블로 갔네요. 더블. 몇 년? 10년. 여러분 이때 소멸시효 기간 5년 길은가 짧은가 여러분? 길다고 볼 수 있나? 짧다고 볼 수 있나 여러분? 납세무자 입장에서는 길을 것이고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짧은 거죠. 다 각자 자기 상대적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멸시효 5년. 저게 길은 거냐 짧은 거냐라고 했을 때 납세무자는 길다 하는데 과세관청은 짧다 그러는가. 저는 만약에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동시에 물어볼 수 있지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당연히 제척기간을 선택합니다. 제척기간. 왜? 소멸시효는 예외가 딱 하나밖에 없어. 근데 제척기간은 예외 물어볼 게 많죠. 그러면 출제는 저런 걸 좋아하는 거죠. 같은 문제를 얘더라도 빼도 박도 못하는 것보다는 예외로 물어보시는 게 많은 걸 출제원들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 걸 좀 주의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어디 가느냐. 여러분 89쪽 부동산 세법 있죠. 찾으셨나요? 자, 여기는 그냥 박스만 한번 봐주십시오라고 했죠. 박스만 별표 하나. 특징, 부동산을 취득할 때 뭐가 발생하고 부동산을 보유할 때 뭐가 발생하고 부동산을 처분할 때 뭐가 발생하는 거냐. 요 정도는 좀 구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별표 하나 정도. 뭐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 정말 웬 재수 하고 맞춰야 됩니다. 진짜 나왔네. 내년에 꼭 외워야지. 그럼 돌아버리는 거야. 이거 나오면은 이건 출제는 여러분한테 맞으라고 내는 거야. 작년 그 예배 물어봤던 거 틀리라고 낸 목적이라면 이런 건 여러분한테 맞으라고 내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특징 잡을게요, 여러분. 일단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농부, 순서 뭐 내 마음대로죠, 뭐 농부. 농이 뭐죠? 농어촌 특별세. 부인은 뭐 부가가치세 얘기하는 거야. 또 이러고 있어, 어떤 학원은.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러고 있어, 어떤 학생이.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저는 황당했어요, 갑자기. 농어촌 특별세 부의 이게 뭐죠? 그랬더니 이러더라고. 부가가치세야. 그래서 왜냐하면 실무에서 여러분 부가가치세하고 부가세를 잘 구분을 못해. 부가가치세하고 부가세를 혼용해, 혼용. 그래서 이제 세법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제 엄격하게 구분하는데 이 세법을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부가세하고 부가세가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도 모르고 부가세 그러면 부가세 준말인 줄 아는 분도 계세요.
그거 아니야? 아니야. 독립세 반대가 부가세잖아. 여보세요. 아까 1교시 때 했잖아. 이중과세. 그래서 부가세와 부가세 다른 거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여러분 부가세하고 부가세를 구분하기 위해서 요걸 보통 사람들이 영어로 많이 써. 부가세하고 구분하려고. 그래서 밸류 에디드라는 부가가치세를 이렇게 V자로 많이 씁니다. 결론 농부는 뭐로 말한다? 농어촌 특별세와 부가가치세 말하는 거야. 그러면 농부는 부지런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응? 부지런해야 돼, 여러분. 농사는 아무나 못 져. 가끔가다 뭐 도시 생활하다가 나 농사 져야지 은퇴하고 나서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농사가 뭐 장난인 줄 알아? 그리고 귀농해봐. 거기 또 터줏대감들이 얼마나 또 텃세 부리는데 마을 기부 내라 장려만 얼마나 또 가면 또 저기 하는데. 진짜 여러분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잖아. 자, 그래서 농부들 부지런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들은 특징 뭐 할 때도 내고 취득할 때도 내고 뭐 할 때도 내고 보유할 때도 내고 뭐 할 때도 내야 돼? 처분할 때도 내죠. 처분할 때. 취득할 때도 내고 보유할 때도 내고 처분할 때도 낸다. 이게 특징이죠. 저는 이게 뭐 첫 번째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시험에서는 출전 입장에서는 요거보다는 요거는 장난치기가 어려워요. 다 발생하는 거니까. 실제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런 거 다. 농어촌 특별세 부가치세. 근데 요거는 좀 보실 필요 있죠. 부가세 뭐예요, 여러분? 지방교육세. 그러면 얘는 언제 발생한다고요?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는 발생하죠. 그러나 무슨 단계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처분할 때는 발생하지 않죠. 그러면 지방교육세와 취득할 때는 왜 발생하죠?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의 부가세로 발생하니까 취득 단계죠. 그러면 지방교육세가 보유 단계는 왜 발생하죠, 여러분? 재산세의 부가세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일 때 지방교육세인 취득 단계, 재산세 부가세인 보유 단계에 나오는 거죠. 그러나 처분할 때는 없죠. 반면에 뭐는 지방소득세는 뭐 할 때는 발생하지 않지만 취득할 때는 발생하지는 않지만 뭐 할 때? 보유할 때와 뭐 할 때는 처분할 때는 발생하는 거죠. 이때 특히 여러분 보유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뭐랬죠, 여러분? 부동산을 보유할 때 발생한 대표적인 소득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응? 부동산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소득. 임대소득. 그죠? 부동산을 처분하면 무슨 소득? 양도소득. 그러니까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처분할 때는 소득이 발생하니까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나올 것이고 소득세 나오니까 무조건 못 쫓아오는가? 지방소득세 쫓아나와야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뭐 할 때 발생하는가? 보유와 처분할 때 발생하지만 뭐 할 때는 발생하네? 취득할 때는 발생 안 한다고. 이해하셨어요? 지금 제가 지방소득세가 왜 보유와 처분 단계에서 나오는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뭐고? 임대소득. 그럼 뭐가 부과돼? 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과되잖아. 소득세 나오니까 무조건 못 쫓아오는가? 지방소득세. 부동산 처분하면 무슨 소득? 양도소득. 그럼 뭐가 나오는가? 이제 소득세. 그러면 뭐가 뭐 돼? 지방소득세. 예, 요거 꼭 잡으셔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돼서 뭐 부동산 매매 계약서 쓰면 뭐가 부과돼요? 그러면 인지세. 자, 인지세, 매매 계약서니까 뭐 할 때? 취득자 입장에서, 양도자 입장에서 인지세가 발생하죠. 그러나 뭐 할 때는? 보유할 때는 발생하지 않죠. 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랬죠. 됐어요, 여러분. 이 정도야, 뭐. 그래서 요 정도만 좀 초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인지세. 나머지 뭐 취득세, 등록물세, 상속세, 증여세 당연히 취득 단계고 보유 단계는 뭐 재지정이고. 예. 그 처분할 때 바로 소득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다 나오는 거죠. 뭐.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바로 우리 취득세 가야 되겠죠. 취득세. 자, 100조 취득세 가죠. 자,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몇 문제 정도 나온다 했죠, 여러분? 3문제 깔고 갑시다 그랬죠. 3문제 깔고 간다. 많으면 몇 문제까지 나온다? 4문제까지도 나온다 그랬죠. 자, 100조 취득세의 누누만 보시면 되죠. 외울 필요 없는 거야, 이런 건. 그래서 취득세라는 것은 뭐냐? 그렇죠. 부동산 취득했을 때 그 취득자한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성격 볼까요? 성격 좋다 나쁘다? 좋다.
행위세다, 유통세다. 예, 그다음 뭐다? 대물세다. 뭐 응능과세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무슨 과세 원칙이다? 실질과세 원칙이다. 그래서 손님 상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상부터 튀어나와라? 사실상을 튀어나와라. 그렇죠. 자, 101조 우리 취득세 과세권자와 납세 문제 살펴봅시다. 그럼 취득세는 누가 과세를 하고 누가 내야 되는 거냐? 이거죠. 그럼 취득세 과세권자 밑줄 납세지 관할. 그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나와야 되는 거죠? 지방세니까. 이때 나오는 지방자치단체 누가 여러분?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거와는 관계없이 모든 지방세 때 나오는 뭐 특강, 특별자치시, 힘들어 죽겠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 잠깐 보면 납세지. 일단 다른 건 모르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건 아셔야 되는 거죠. 부동산은 예외 이시 없이 항상 어디다 그래서 보면 소재지다. 이거 꼭 적으기로 했죠. 예외 없음. 부동산에 대한 납세는 예외 있어 없어? 없어. 지방세는 자동으로 무조건 뭐가 되는 거라면 소재지죠. 뭐. 자, 10번. 위에 따른 10번 보세요. 10번, 11번 묶으시고 여기까지 갑시다. 10번, 11번. 위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요거는 여러분 주로 뭐 2번 차량부터 동산이 해당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러한 어쨌거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밑줄 해당 물건의 소재지죠. 취득 물건 소재지. 근데 11번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요게 부동산에 해당하는 거겠죠. 부동산이 시, 군, 구.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한 토지가 강동구와 하남시 이렇게 같이 연접되어 있는 거죠. 두 놈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럼 누가 될 거냐는 얘기죠. 강동구 구청장이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남시장이 먹어야 되느냐. 그거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하라 밑줄. 소재지별로 안분. 밑줄. 소재지별로 안분. 나누라 그 얘기죠. 자, 됐어요. 넘어가죠. 납세 문제 갑시다. 자, 납세 문제 저는 무조건 여러분 별표 3개 칩니다. 납세 문제는 충분히 개별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정리 반드시 해두셔야 되는 거죠. 나오면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1번 취득자라는 양가로 1, 2, 3 있죠? 기본이 별표 하나짜리들이죠. 자, 같이 보죠. 취득세는 누가 되냐? 취득 물건을 뭐 한 사람이? 취득한 사람이 내라. 그게 외울 필요 없죠. 그래서 책을 보시면 나왔죠.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호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권, 종합체육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여기까지가 취득세 과세 대상인 거고요. 이러한 취득세 과세 대상을 뭐한 사람? 취득한 자. 그게 바로 과세 물건이 취득자죠. 뭐. 한마디로 취득세 과세 물건은 취득한 사람이 취득세 납세무자다 그거죠. 이때 2번 어디까지를 취득한 걸 볼 거냐는 얘기죠. 어디까지를. 이때는 밑줄 시험에 나오는 조문이죠.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도자 동그라미 칠했죠 여러분. 그럼 여기에 무슨 말이 생략됐다 그랬죠? 이 말은 뭐가 생략되어 있어 지금? 등기나 등록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이고 이 말이 생략됐더라서 지금 등기나 등록이 이루어졌다? 그럼 무조건 취득으로 보는 거고 설사 이러한 형식적 요건의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뭐 했다면 여러분? 취득을 하였다라면 취득한 걸로 보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저는 이걸 강조합니다. 중요한 개념이요. 취득세에서는 일단 뭐가 이루어지면 취득세는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면 무조건 취득한 걸 봅니다. 형식적 요건만 구비해도 무조건 취득한 걸 봅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 요건이 구비된 경우는 물론이고 등기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식적 요건이 완비가 되지 않았다도 사실상 취득했다면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뭐 한 걸로 본다 여러분? 취득한 걸로 본다. 요거 꼭 적어놓으시랬어요. 등기 등록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이고 그 말이 생략됐다. 따라서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도 사실상 취득했을 때는 취득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때는 취득자 또는 양수인이 납세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에 대한 제한이 하나 있다. 뭐죠 여러분? 차량, 그 다음에 뭐죠? 기계장비, 항공기,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 자, 여러분 요 네 가지의 공통점은 뭐라고 그랬죠?
얘들은 판매를 목적으로 원시 취득하는 준부동산입니다. 그랬죠. 적혀 있나요, 여러분? 예. 이 네 가지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는 선박, 판매를 목적으로 원시 취득하는 뭐 여러분? 준부동산이야. 꼭 적어놔야 돼. 준부동산이야. 그러면 얘들은 반드시 뭘 확인하셔서 여러분? 취득 형태를 확인하셔서 원시 취득이냐 아니면 승계 취득이냐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원시 취득이냐 승계 취득이냐 확인하셔야 되죠. 그래서 원시 취득일 때는 취득을 보고 안 보고 안 보고 이것이 실수요자 앞으로 뭐가 될 때부터 판매가 될 때부터 취득한 거를 보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결론 취득 여부는 뭘 보고 판단하라고 여러분? 취득 유형을 보고 판단하십시오라는 거죠. 취득으로 보냐 안 보냐 뭘 보고 판단하라고요? 취득 형태를 보고 판단하셔. 그래서 시험에 원시 취득으로 물어보고 있는지 승계 취득으로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취득 여부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제가 만약에 출전 들어간다? 이거 이미 시험에 계속 나왔던 거야. 또 차량 기획대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전 선박이 때 원시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승계 취득으로 본다. 이거는 뭐 이미 계속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아니죠. 그럼 굳이 이걸 물어보겠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어떻게 물어보냐?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않고 승계 취득에 안에서 취득을 보는 것으로 옳은 것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종류로 물어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아까는 차량 기계장비 항공 주문을 받아 건져 선박 요걸 제시해 놓고 제시된 취득 유형을 보고 과세율을 판단하는데 거꾸로 취득 유형을 제시해 놓고 종류를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죠?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준부동산일 때만 적용한다 했으니까 출제는 슬쩍 뭐 집어넣으면 돼? 부동산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취득의 제한을 받는 애야 안 받는 애야? 안 받죠. 그럼 부동산 거꾸로 승계 취득은 물론 무슨 취득도 원시 취득도 취득으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는 거죠. 그 시험은 이게 나오는 거죠. 출제는. 자. 이런 거 왜 여러분 우리 이제 큰 2번 주체구조부 취득이 나왔죠. 주체구조부 취득. 자 이거는 말만 어렵지 개뿔 아무것도 아니랬죠. 자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이때 부수되는 설비를 우리 법에는 이렇게 표현했죠. 여러분 밑줄 쳐져 있나요 여러분? 네. 뭐라고 했어? 조작, 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뭐 써져 있잖아 거기. 조작 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로서 그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이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 여기까지 한 줄로 밑줄 치세요 해놓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서 여러분? 부대 설비. 부대찌개가 아니라 부대 설비. 요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자 갑시다. 누가? 주체구조부. 말이 어렵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주체구조부 뭐 생각을 해서 여러분? 건축물의 취득자. 그럼 이때 주체구조부 취득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건축물 소유자를 말하죠. 즉 다른 말로 뭐가 될 수 있는 거 여러분? 임대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외의자로 나오고 있죠. 한장을 하네.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했대요. 그렇죠. 주체구조부 취득자 누가? 외의자가 건축물에 부수된 설비를 어떻게 했다고요? 가설하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설한 자라면 지금 누구야 되는가? 외의자. 이걸 외의자를 누구로 생각해서 여러분? 임차인.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대 설비를 누가 설치했다? 임차인이 가설하였다더라도 우리 세법은 몰라. 임차인인지 임대인지 일일이 다 확인하기 쉬우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몰라. 그냥 누가 취득한 걸로 본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로 봐서 그냥 주체구조부 취득자 임대 너 뭐 내라? 네가 취득세 내라 그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셔야 돼 이거. 예. 그래서 결론 여기는 지금 사람 출제 시험에 나오면 출제는 여러분들 장난치는 게 뭐냐 이거죠. 첫째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
그 가설한 자가 취득세 납세무자다. 그럼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고 틀린 말이고 누가 주체의존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거보다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양가로 3번과 양가로 4번인가요? 큰 3번, 큰 4번. 자, 보죠. 종류 변경 또는 지목 변경 밑줄. 그래서 양가로 1번이 바로 여러분 우리 선박, 차량, 기계 장비에 뭐가 나왔죠? 여러분 종류 변경. 그리고 양가로 뭐가 나왔죠? 여러분 토지의 지목 변경. 근데 4번 과점 주지 취득. 다 무슨 취득이죠, 여러분? 얘들은 간주 취득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랬죠. 아주 중요하죠. 특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양가로 1번 토지 지목 변경이죠.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을 지목. 이제 뭐 지목이 뭔지는 여러분 공시법 등을 통해서 다 배우셨죠. 뭐 주전 과목이죠. 그래서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어떻게 하면 증가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가액의 증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 거를 본다? 취득한 거를 본다. 특히 과점 주주의 취득 4번. 이거는 별표 3개짜리죠. 개별 문제 출제 가능함. 과점 주주는 이 하나 가지고 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한 문제가 나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얘는 계산 문제로도 출제 가능한 거죠. 납세 의무자에서 유일하게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과점 주주나. 그래서 저는 엄청 중시합니다.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과점 주주. 자, 그럼 같이 한번 보죠. 과점 주주의 가주는 것은 첫째, 어떤 법인? 비상장법인이죠. 비상장법인. 자, 비상장법인이 주의할 건 여러분 가끔가다 이걸 오해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 과점 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은 누가 과점 주주가 비상장법인에 뭐를 취득했을 때 여러분? 뭘 취득했다고요? 주식. 여러분 이 취득세는 여러분 지금 비상장 법인원의 과점 주주는 여러분 부동산을 산 게 아니라 뭘 산 거예요, 여러분? 주식을 취득한 겁니다, 주식. 그래서 그 비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비상장 법인이 뭐가 된다면 과점 주주가 된다면 그때는 그 과점 주주가 해당 그 비상장 법인의 뭐를 부동산을 뭐 한 걸로 봐라? 취득한 걸로 보세요. 그 얘기죠. 내가 이 비상장 법인에 뭐를 사서 사기는? 주식을 취득했어. 근데 그 주식을 취득하다 보니까 무슨 주주가 됐다면 과점 주주가 되었다면 그 과점주는 그 주식 취득 외에 해당 비상장 법인이 갖고 있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뭐 한 걸로 보라는 얘기야? 취득한 걸로 봐서 과점주주 너 한 번 더 뭐네? 취득세 내. 그게 바로 뭐 여러분? 과점주. 그래서 과점주의 간주치는 무슨 과세 여러분? 이중과세죠. 이미 누가 냈는데? 이미 비상장 법인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냈단 말이야. 그 낸 부동산을 누가 과점주주가 다시 취득한 걸로 봐서 뭐 내라는 얘기야? 취득세 내라는 얘기죠. 이때 여러분 거기 밑에 양가로 2번인가요? 과점주주 집은 꼭 기억하랬죠. 여기서 말한 과점주는 비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몇 프로를? 50%를 뭐 한 사람이 여러분? 초과죠. 50% 초과 동그라미 50% 초과. 이상도 아니요. 초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상장 법인은 죄송합니다. 과점주는 그 비상장 법인의 자 적어놨나요? 최대 주주죠. 최대 주주. 이보다 지분이 많을 수는 있어 없어? 없죠. 왜? 얘가 이미 50% 초과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주주 모아봐야 소액 주주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때 그 과점주주는 뭘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세. 자, 그러면 이때 그 과점주주의 취득세는 어떻게 낼 거냐? 요걸 봐야 되겠죠, 이제. 간주 취득일 때의 취득세는 자, 모든 조세 세금 뭐에다가 여러분? 과세 표준에다가 뭐를 곱하라, 여러분? 세율을 곱하라. 그랬죠. 그래서 뭐가 나올 거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과점 주주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그 비상장 법인이 최대 주주로서 그 비상장 법인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명의만 법인 명의고 실체는
개인 과점주주권이니까 과점주주 너 한번 몰래 취득세 더 내. 무슨 과세? 이중과세죠. 이때 그러면 과점주된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냐? 뭐에다가 과표에다 뭘 곱해서 역시 세율 곱해서 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산출세. 이거는 변함이 있어 없어? 없죠. 뭐 변함 없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이때에 그러면 과세 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때 과세 표준은 그 비상장 법인이 취득한 취득 물건의 무슨 가예요, 여러분? 취득한 그 비상장 법인이 얼마 주고 샀냐 그 얘기죠. 비상장 법인의 취득가액에다가 그러면 과점주는 100%를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 지분율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과세 지분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간주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 표준은 뭐에다 그러면 비상장 법인의 취득가액 곱하기 뭐가 되는 거다? 과세 지분율이 되는 거다라는 걸 잡으셔야죠. 다만 요때 요 과세 지분율 우리 책에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거죠. 첫째 뭐가 됐을 때? 최초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 둘째, 이미 과점 주주인 자의 지분이 증가됐을 때. 셋째, 다시 재차 과점 주주가 됐을 때. 그래서 이렇게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결론,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됐을 때 과세가 되는 지분이 뭐죠?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날 지분 뭐야? 그러면 모두. 박스 보고 정리하라고 그랬죠? 박스 보고 정리하라서 모두. 그러나 이미 과점 주주인 상태에서 주식을 추가 취득해서 지분 증가됐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 증가되기 전에 최고 비율보다 그 전에 최고 비율보다 뭐 했을 때만 증가했을 때만이죠, 뭐. 다시 과점 주주가 했다? 그러면 그 전 과점 주주 당시의 최고 비율보다 역시 뭐 했을 때, 여러분? 증가했을 때죠. 과거에 제일 높았던 지분율보다 초과했을 때. 여러분 인생에서도 여러분 가장 화려했던 싱글 시절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저는 아직도 그 생각하면서 삽니다. 나도 화려했던 싱글 시절이 있었다. 그땐 신났죠. 반사가 기뻤어 그냥. 뭔지 모르지만 그냥 좋았어 그냥. 웃음이 나오고 그냥. 매일매일 하루가 신나고. 매일매일 그냥 나이트클럽 가갖고 그냥 바지에 그냥 소금에 쩔어갖고 여직원이 딱 만나고 또 갔다 왔네, 또 갔다 왔어. 왜? 소금에 쩔으면 바지가 빳빳해져요. 무슨 말인지 알아? 몰래요. 다시 한번요. 하여튼 지분이 증가되면 뭘 물어? 과거의 최고 지분율보다 뭐 했을 때만 여러분? 증가했을 때. 요거만 찾으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요거 보면 되죠. 최초만 모국어 여러분. 모두 나머지는 화려했던 싱글 시절의 최고 지분율 초과분. 그러면 요 과표가 나오면 여기다 이제 뭘 곱하라고 그러면 세율. 자, 이때 세율은 여러분 간주 취득일 때는 여러분 특례세율 2% 적용합니다. 특례세율 2%. 꼭 기억해 두셔야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계산 문제에서 정리한 내용, 우리 이제 지금까지 시험은 어디까지 나왔냐? 자, 첫째, 과세표준 계산 문제 시험에 나왔네, 이미. 과세표준 계산 문제. 그래서 취득 당시 가액 다 제시가 되고요. 다만 요 지분율은 네가 직접 계산해. 그래갖고 최초가 나왔고요. 다시가 이미 나왔죠. 아직 안 나온 게 이미 요거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직 안 나온 게 바로 산출세이죠. 그래서 결론, 이제 추가로 물어본다면, 시험 대비에 추가로 물어본다면, 이미 과점 주주인 상태에서 지분이 증가됐을 때는 그 증가되기 전 최고 지분율이다. 그리고 역시 산출세액이 얼마냐? 취득세 얼마 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바로 이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여러분 기본 개념 잡으시고, 자, 책을 통해서 잠깐 확인합시다. 자, 103쪽 의
일단 밑줄 비상장법인. 예. 이때 작년 시험에 이렇게까지 나왔죠. 이때 비상장법인은 어떤 법인을 말하냐. 참고로 기억하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제외한 법인을 말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발행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제외한 주식인데 여기에는 코스닥이나 코스넥이 포함이 된다라는 거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을 샀어요. 주식을 취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법인에 뭐가 됐다고요? 과점주주가 되면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에 뭘 취득한 걸로 보라고요? 부동산 등, 즉 취득세 과세물건을 과점주주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걸로 보라. 무슨 과세야 그래서? 이중과세. 이때 가르고 닫고 밑줄. 해당 비상장법인이 신탁법에 따라서 신탁한 재산으로서 자 밑줄 누구 명의로 돼 있대 지금? 수탁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신탁재산 밑줄 쭉 치셔야 됩니다.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 수탁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신탁재산. 그러면 이놈도 비록 누구 명의로 되어 있지만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거 누구 거니까? 위탁자인 비상장법인 거니까 얘도 취득세 과세 대상의 결론. 포함하라 제외하라. 포함하라. 결론은만 보면 돼. 결론. 포함하라. 다만 이때 법인을 뭐 했을 때는 밑줄 설립했을 때는 밑줄 법인을 뭐 했을 때는 설립했을 때는 이때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다른 말로 말해서 법인 설립 시에 과점주주가 됐더라도 그놈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죠. 안 한다. 이때 과점주주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다. 특수관계인간이 합쳐서 여러 명이다. 그러면 그들 간에는 무슨 의무가 있다? 그러면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도대체 이때 과점주주는 누구를 말하냐? 그 과점주주란 그 비상장본이 발행한 주식의 몇 프로 여러분? 100분의 50을 뭐 하는 사람이야? 초과죠. 이상도 아니요 뭐야? 초과죠. 초과. 그래서 이 비상장법인이 누구랬어요? 여러분? 최대 주주. 그래서 그 비상장법인은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이때 과세가 되는 지분율은 100%가 아니라 세 가지. 최초 과점주주가 됐을 때 다음 페이지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지분이 증가됐을 때 세 번째 과점주주였다가 과점주주가 아니었다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다시 과점주주 됐을 때 과세 지분율이죠. 그럼 요거를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요게 지분율이죠. 지분율 축을 합시다. 그럼 지분율을 최대 몇 프로까지 여러분? 100%.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법인을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설립하는 거죠. 자, 제일 먼저 법인을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설립해야죠. 뭐 법인을 설립해야죠. 이게 법인을 설립할 때. 그러면 이때 법인을 설립했을 때 회사 지분율에서 몇 프로 갖고 있느냐는 얘기죠. 그럼 몇 프로 갖고 있어야? 몇 프로 갖고 있어야? 50%를 뭐 해야만? 초과해야만이죠. 이게 바로 뭐야 여러분? 과점주주. 요 구간이 과점주주 구간이라는 거죠. 50% 뭐 했을 때? 초과했을 때. 그 50%는 과점주주야 일반주주야? 50%는 일반주주. 50%를 뭐 해야만? 넘어서야 뭐로 가는가? 과점주주죠. 그러면 갑이라는 주주가 그 비상장법인을 뭐 했을 때? 설립했을 때 지분율이 몇 프로였냐 봤더니 40%였다 여러분. 비상장법인을 설립할 때 몇 프로였다 여러분? 40%였죠. 40%. 자, 그래서 비상장법인 설립할 때 40%인 상태에서 즉 과점주주인 상태야 아니야? 아니죠. 아닌 상태에서 설립 후죠. 설립 후. 자, 몇 프로 추가 취득했냐? 15% 추가 취득했다 합시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한 후에 주식을 몇 프로 추가 취득했어? 15% 추가 취득했죠. 그러니까 이때 그 취득을 해서 지분율은 몇 프로 된 거예요, 여러분? 55%였죠. 55%가 과점주주 선을 넘어섰어, 안 넘어섰어? 넘어섰죠. 그러면 이 사람부터 이제 뭐야, 이제? 과점주주라는 얘기죠. 그때 처음 법인 설립 후 뭐가 된가? 처음 과점주주가 됐죠. 이걸 우리는 뭐라 표현한가, 여러분? 최초. 그래서 법인을 설립한 후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을 때 이때 과세가 되는 지분율은 몇 프로냐 그 얘기죠.
그러면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 실제 취득한 지분율은 몇 프로이지만 15%지만 그로 인해서 총 지분율이 몇 프로 됐어? 55%에서 과점 주주가 된 거죠? 그러면 이때는 그 과점 주주가 된다. 최초 뭐 전부 몇 프로? 몇 프로? 55%를 뭘로 보는가 그러면 과세 지분율로 보는 거죠. 최초로 과점 주주가 돼서 취득한 지분은 몇 프로지만 15%지만 55%라서 50%를 초과했으니까 과점 주주로 편입된 거죠. 최초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 그날 지분 전체를 몇 프로를 55% 이날에 추가 취득한 걸 보라는 얘기죠. 이날 다 취득한 거죠. 자, 그래서 몇 프로인 상태에서 55%인 상태에서 여러분 5%또 추가 취득했네. 뭐 좋은 일이 있나 보죠?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자꾸 사지.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 기법 중에 바로 이게 사장님 따라잡기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사장님 따라잡기 뭐냐? 그 회사 내부 관계자들 자꾸 주식을 사가는 거야. 그 우리는 왜 사는지는 모르죠. 우리 외부자니까 내부자가 아니라. 근데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도 같이 사가는 거야. 너 2% 샀어? 그럼 나도 2%더 살게. 그래서 같이 따라가는 거야. 그러다가 사장이 이제 자꾸 처분해, 이제 내부자들이. 그러면 수익 실현시키거나 뭔가 이제 안 좋은 게 오나 보다. 그럼 우리도 같이 어떻게 하는가? 따라가면서 파는 거죠. 그래서 몇 프로 샀어? 5% 더 샀어. 뭔 좋은 일이 있나 보구나. 대주주가 더 산다 해서 무슨 회사에 앞으로 좋은 일이 있으니까 더 사겠지. 왜? 회사 가치가 어떻게 될 테니까? 올라갔다니까. 그래서 몇 프로 추가 취득했어? 그래서 지분율 몇 프로 됐어? 60% 된 거죠. 그럼 어쨌거나 지금 무슨 상태에서? 과점 주주인 상태에서 지분이 어떻게 됐어? 증가됐죠. 증가됐죠. 그러면 과점 주주인 상태에서 지분이 다시 증가됐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이미 과점 주주인 자가 주식을 뭐함으로써 추가 취득하면서 지분이 어떻게 되면 증가하게 되면 뭘 물어? 증가되기 전에 최고 지분율 찾아야 되죠. 그러면 증가되기 전에 최고 지분율 몇 프로에서 여러분? 55%. 요거를 뭐 한 것만? 초과한 것만. 그럼 몇 프로 초과했네? 55% 초과한 거 몇 프로? 5%. 그래서 요때 이미 과점 주주인 상태일 때 과세가 된 지분율 몇 프로 여러분? 5%만 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요 과세 지분을 제대로 계산을 했는지 못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냐? 누적해보라는 얘기야. 합산한 누적 지분, 과세 지분을 몇 프로 여러분? 60%. 그죠? 55% 냈고 5% 냈잖아. 그래서 총 몇 프로 냈어? 60%. 내 지분율 몇 프로야? 60%. 제대로 계산했다. 자, 그래서 60%인 상태에서 주식을 보유하다가 개미들이 따라붙네? 사장님 따라 기법으로 애들이 들어오네. 웬체수 하고 이제 팔고 나와야죠. 수익 실현. 그래서 몇 프로 처분했냐 봤더니 여러분 8% 처분했대. 몇 프로? 8% 처분이죠. 그러니까 이건 취득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는 취득이 아니니까 과세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요. 처분할 때는 과세 문제 없는가? 자, 그래서 지금 지분이 몇 프로 되냐 다시 52%가 됐죠. 아직 과점 주주는 맞아? 50% 초과했으니까. 자, 그래서 52%인 상태에서 대주주가 주식을 처분하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떨어지겠죠. 그래서 내가 사면 주식이 어떻게 되고? 내가 사면, 개인이 사면 어떻게 하고? 떨어지고, 떨어져서 팔고 나오면 올라가고. 이게 바로 역투자 전략이죠. 자, 그래서 개미들 파니까 주가 떨어져. 찬스. 무슨 찬스? 저가 매수 찬스. 더 사자! 자, 몇 프로 더 샀냐? 13% 더 샀어. 몇 프로? 13% 추가 취득했죠. 그러면 52%인 상태에서 몇 프로 추가 취득했으니까 13% 추가 취득했죠. 그러면 지분율 몇 프로 된 거예요, 여러분? 65%죠. 그러면 이미 지금 무슨 상태에서 과점 주주 상태에서 지분이 어떻게 해서 다시 증가됐죠. 그러면 증가되면 뭘 물어? 과거를 물어, 과거. 과거를 물으라니까? 과거의 최고 지분율을 뭐 한 거? 초과. 그러면 증가되기 전에 최고 지분을 몇 프로였어? 60%. 요거를 뭐 한 것만? 초과한 것만 내라고. 그럼 몇 프로야? 5%죠, 5%. 따라서 이때 과세가 되는 지분율은 몇 프로예요, 여러분? 5%죠. 취득한 지분율은 몇 프로고? 13%를 취득했고, 그래서 지분율은 몇 프로가 됐지만 65%가 됐지만 과세가 되는 지분율은 몇 프로만이야? 5%. 왜 5% 나왔어요?
5%왜 나왔어요? 과거 최고 지분율 초과분이죠. 그러면 내가 이 5% 제대로 계산을 했는지 검증하라 그랬죠. 어떻게 검증하라고? 누적분을 구해라. 그럼 60%에서 5% 더했으니까 몇 프로 여러분? 65%. 내 지분율 몇 프로야? 제대로 계산했구나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게 최초, 이게 임의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주식 올라가니까 또 이제 개미들이 달라붙죠. 자, 이제 왕창 올라. 지금 이미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개미들이 달라붙으니까 이제 차익 실현 확 처분하는 거죠. 자, 몇 프로 처분했냐 봤더니 여러분 30% 처분했답시다. 30%. 몇 프로요? 30% 처분하는 거죠. 그러면 65%에서 30% 처분하니까 지분이 몇 프로 됐어? 35% 됐나? 20%만 찹시다. 그러면 20%만. 우리 맘이야. 그러면 20% 처분했대. 너무 많이 팔았다 아까. 20% 처분해서. 그럼 지분이 몇 프로야? 45%죠. 그러면 과점 주주 지분율보다 이제 밑으로 떨어졌죠? 이제 과점 주주 아니야? 아니죠. 과점 주주 아니야. 그리고 지금 주식을 취득한가 처분한가? 처분해서 취득세 문제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몇 프로인 상태에서 45%인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주의 지위를 잃게 됨으로써 이제 사장이나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겠죠. 딴 놈이 치고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막장 드라마 가는 거지. 딴 놈이 치고 들어오는 거죠. 너 나가! 이럴 수가. 그러면서 이제 드라마 다음 편. 그래서 몇 프로인 상태에서 45%. 심지어는 이제 우리 청경 아저씨도 이제 그 전까지 회장님 그러다가 갑시한테 이제 뭐라? 갑시 반가 그러죠. 이제 퇴근해 그러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다시 막장 드라마니까 다시 이제 주주 우호 세력을 모아갖고 다시 주식을 어떻게 돼? 취득해서 반격해야죠. 반격합니다. 빰빰. 막장. 그래갖고 이제 몇 프로 사는가? 몇 프로 사야 돼? 25% 더 사는 거죠. 그래서 25% 주식을 또 추가 취득했죠. 그러면 45%인 상태에서 25% 추가하니까 몇 프로 됐네? 70%. 몇 프로 초과했네? 50% 초과. 이걸 우리는 다시 뭐가 됐네? 과점 주주가 됐네. 이걸 우리는 뭐라 표현한가 여러분? 재차 과점 주주 또는 다시 과점 주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과세가 되는 지분율은 몇 프로냐 그 얘기죠. 뭘 물어? 과거. 과거의 차익. 하여튼 주식 추가 취득은 무조건 과거 물어. 그래서 과거의 최고 지분을 찾으라고. 과거 최고 지분이 몇 프로였어요 지금? 과점주였대 65%. 요것만 뭐 한 거? 초과한 거. 그러니까 몇 프로 되는 거야? 지분율은 5%. 그러면 내가 과세가 되는 지분율 제대로 계산하는지 어떻게 하라? 검증하라. 누적 지분 65%에서 5% 추가 지가 몇 프로야 여러분? 70%. 내 지분이 몇 프로야? 70%. 제대로 계산했구나. 그래서 결론. 과점 주주가 다시 되었을 때 이때 과세가 되는 지분율 몇 프로야 여러분? 5%만 내면 되죠. 왜 5%예요? 최고 지분율 65% 초과한 것만. 됐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림을 통해서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됐을 때 이미 과점 주주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다시 과점 주주가 됐을 때 과세 지분율을 이 그림을 통해서 꼭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네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한번 직접 주어진 백데이터를 가지고 취득세라는 세액을 계산할 줄만 알면 되겠죠. 예. 됐네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 104쪽에 나와 있는 거고요. 5번 상속했다는 취득 갑시다.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했던 누가 여러분? 상속인 각자가. 그죠? 밑줄. 자기가 뭐 한 거? 상속받은 물건을 뭐 한 거로 본다? 취득한 거로 본다. 그 얘기죠. 다만 지분으로 취득했다. 즉 공동상속을 받다. 그때 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분이 있죠. 자, 6번 조합원이 취득. 별표 2개짜리죠. 과점 주주 다음 중요한 게 바로 6번 조합원 취득이죠. 자, 여기 갑시다. 여기는 지금 조합이 여러분 몇 개 나오냐? 3개 나오네요. 조합이 3개. 첫째, 무슨 조합? 주택법상 주택조합. 다 봤어? 조금 하면 돼. 주택법상 주택조합.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 그 다음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조합.
제가 실무 특강 할 때도 바로 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 관련된 세금 문제와 그다음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취득세,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이런 절세기법을 좀 강의를 한 게 있는데, 자 어쨌거나 이러한 주택법상 주택조합, 정비법상 주택 재건축조합, 빈지 및 소유 및 주택 재개발 등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지금 누구 명의로 사는 거죠, 여러분? 취득은 지금 누구 명의로 한다고? 조합. 그럼 지금 뭘? 조합주택용 부동산. 요거는 바로 뭐를 말하는가? 재건축한 신규 주택을 말하는 거야. 신규 아파트를 말하는 거야. 재건축해서 아파트 졌다는 얘기야. 그걸 누구 명의로 취득하는 거야, 지금? 원시 취득했다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일단 법인 명의로, 아니 조합 명의로 합니다. 조합 명의로. 조합 명의로 등기를 해놓고 그거를 이제 조합원에게 이제 넘겨주거나 일반 분양을 통하는 거죠. 응? 여기 여러분 저희 가면 돼. 둔촌동 재건축. 제가 몇 번 거기 돌아다니면서 공인중개사들하고 좀 붙어봤더니 영 취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모르고 조합원 입주권 냈을 때 취득세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모르고 나 법무사가 다 계산해 준다는 소리나 찍찍 계산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자 여기를 봐야 되죠, 여러분. 뭐로 나오거나 조합원용으로 나오면 그냥 그대로 쫓아가면 되죠. 누가 취득한 거를 봐라. 조합원이 그대로 취득한 거를 보라는 얘기죠. 즉 이거는 무슨 말이냐. 지금 누구 명의로? 조합의 명의로 재건축한 주택을 뭐 하는데? 보존 등기를 하는데, 이 보존 등기된 재건축 주택 중 당초 누구한테 줘야 될 거는? 조합원에게 돌려줘야 할 거는 지금 명의는 누구로 명의를 하더라도 조합의 명의를 취득하더라도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봐라. 그 얘기죠. 그러면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비조합원용. 그럼 요거는 누가 취득한 걸로 보라는 얘기야, 결론은? 조합이 취득한 걸로 보죠. 그럼 조합이 뭐 내라는 얘기야? 취득세 내야 되는 얘기죠. 요거는 누가 내는 거야? 조합원이 내라고. 그래서 조합원은 다시 두 가지를 구분해. 당초 원조합원과 뭐 여러분? 승계조합이죠. 그래서 당초 조합원은 취득세 몇 번만 내면 되냐? 한 번만 내면 돼요. 왜 한 번만 내면 돼? 자기 토지 위에다 재건축한 거니까. 토지는 원래 자기 거였던 거죠? 그렇잖아. 환지 지분 내 거였잖아. 거기다 건물 새로 진 거잖아. 그래서 내 명의로 새로 취득하는 무슨 등기만? 건물 분모년만 한 번 취득세 내면 되는 거죠. 그거는 누가 내라고? 조합원 내라고. 그리고 나서 승계조합원은 취득세를 두 번 내야 돼. 언제 내냐? 첫 번째, 입주권 딱지 샀을 때. 뭐 샀을 때? 딱지 샀을 때. 입주권을 사면 여러분 입주권 취득하면 입주권이나 권리만 넘어오는 게 아니라 뭐도 넘어오냐? 대지 지분도 넘어와. 왜? 원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했으니까 원조합원이 갖고 있던 뭐가? 토지, 지분이 누구한테 넘어온단 말이야? 승계조합원한테 넘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입주권을 취득하면 입주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그 입주권에 취득했다는 뭐가 넘어오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넘어오기 때문에 대지 지분에 대한 뭐를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돼. 그래서 결론, 승계조합원은 입주권 취득할 때 대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돼. 그리고 나서 건물이 어떻게 되면? 완성되면 그 건물 완성에 대한 바로 원시 취득에서 뭘 내야 돼, 여러분? 취득세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승계조합원은 몇 번 내? 두 번. 그리고 이때 이 뭐는 비조합원용. 비조합원용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분양용이죠. 이 일반 분양, 채비지를 일반 분양해갖고 매각하고 매각됨을 가지고 이 아파트 뭐한가? 건설 자금에 충당하는 거죠. 그래야 되잖아. 그럼 이 일반 분양용은 누가 취득한 걸 보라고? 조합이 취득한 걸 보라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예,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로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가? 조합원료로 나오는 건지 뭐로 나오는지 비조합원료로 나오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조합원료로 나오면 그냥 글자 그대로 따라가서 누가 취득한 걸 보고 조합원. 나머지는 뭐로 가는가? 비조합원료는 누가 간다? 조합이 취득한 걸 본다. 잡으셨어요?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 다음에 105쪽 7번, 8번 이미 별표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했죠? 어디서? 양도소득세 할 때 다시 넘어와서 정리했던 거야? 그래서 7번, 8번 별표 3개 표시해놓고 꼭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106쪽의 9번은 그냥 기타니까
나중에 널널할 때 한번 궁금하면 보시고요.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우리 107쪽까지 납세무자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 우리 과세 물건부터 심화 과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보충 프린트 나가니까요. 아침에 나오셔갖고요. 오늘까지 배운 거에 대한 OX 문제가 나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하셔서 검증을 좀 해주시고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과세 물건부터 여러분 우리 취득세 끝날 때까지 한 중과세까지는 지난 기본 단계에서 정리했던 내용을 좀 한번 확인해 오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거 또 기초적인 내용을 또 설명하면 힘드니까 좀 오시기 전에 취득세 부가징수 전까지 기본 내용 한번 꼭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